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의대생들은 휴학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서울대 병원 등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절반이 넘는 교수들이 진료를 보지 않았고 수술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의사 집단 내에서도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일부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답답한 사람들은 바로 환자와 환자 가족일 겁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중증 환자들의 마지막 동아줄인데 이리 행동해도 되는 건지, 의사의 의무에 대해 고민은 하는 건지 성난 목소리도 많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황민지 기자, 서울대병원 분위기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 본관은 오늘 평소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큰 혼란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안병원 내 일부 진료센터는 교수 공백으로 텅 빈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교수는 총 967명입니다. 이 가운데 55%가 휴진 참여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실제 휴진을 하거나 수술을 연기한 교수는 이를 밑도는 4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소 60%였던 수술실 가동률은 30%대로 떨어졌고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외래 환자 진료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하기로 한 날이잖아요. 의료 현장이 말 그대로 살얼음 판이 나는데 해결 기미는 보입니까? 네, 일단 오늘 교수들은 오전에 집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 관련 입장과 함께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부가 귀를 닫고 말을 도대체가 들어주질 않으니 저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전면 휴진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의 요구는 크게 3가지로 전공의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 상설 의정협의체 신설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휴진을 철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 재조정의 경우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오후 서울대 병원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당분간 교수 공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내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사협회가 주도해 개원의들이 전면 휴진에 돌입하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서울 여의도에 모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의료계가 4년 만에 총파업을 강행하는 건데요.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 의료계 내부 비판 목소리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고승영 기자입니다. 불법 휴진, 업무 공백, 노동자는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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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가운을 입은 노조원이 집단 휴진이라고 써있는 칼을 휘두르자 간호사는 실직하고 환자는 사망합니다. 전국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의사들을 향해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 집단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내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라는 대대적인 집단 행동에 들어갑니다. 의협은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폐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집단 행동 강행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눈물을 흘린다고 통곡을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환자들 생각해서 모르겠어요. 의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시는지. 왜 이런 병원 일이랑 같은 거는 안 일어나야지 왜 일어나는 거냐고. 환자 입장에서 짜증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는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며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투쟁에 앞장서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의료계 총파업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사협회 수뇌부들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담합을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전방위적 압박으로 보입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불법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가 내일로 예고한 전면 휴진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사전 차단에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의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이들에게 담합, 즉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오래 들어와가지고 부신부가 그래서 내용 보고 있고 계속 변화되는 상황 체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담합 등을 이유로 당시 의협회장의 의사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이에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등을 살핀 뒤 현장 조사 등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2심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재산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건데 최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 분할금 1조 4천억 원이 잘못된 계산 탓이라고 주장한 직후였습니다. 재판부가 뭘 잘못 계산했는지, 최종 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판결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SK의 전신 대한텔레콤의 가격입니다. 최 회장은 1994년 선대 회장인 고 최종현 회장의 증여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SKCNC로 사명을 바꾸고 두 차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주식 가치를 재산정했는데 취득 당시인 1994년엔 8원,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100원, SKCNC가 상장된 2009년엔 35,65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 분할로 주식 가치가 5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1998년 당시 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식 가치가 잘못 계산돼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10배 부풀려졌다는 뜻입니다. 회장 승계 이전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진 않는다며 재산 분할액과 위자료 등 판결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2심 법원이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했고 노소영 관장 측은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고 맞섰습니다. 박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재산 산정 방식에 대해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자 최태원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인 오류는 물론이고 그 외에 추가적인 오류도 상당히 많기에 이처럼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주장에 침소붕대라며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의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송사에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판단토록 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일각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면서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원에서도 증거법칙 위반을 다툴 여지가 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심리불속행 기각보다는 이제 대법원에서 제대로 한번 살펴볼 가능성이 있어. 최 회장 측은 육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 역시 상고심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혀 정경유착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세기의 이혼 판결이 그 기초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법조를 출입하는 이재준 기자와 함께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법원이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까? 네, 우리 법원이 이 판결 후에 이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한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 재산 분할 액수를 정하는 기초적인 팩트를 틀린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이 재판부가 틀린 부분이 앞으로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최태원 회장과 이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최종현 선대 회장이 작고한 뒤에 최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98년 이후 이 SK그룹의 가치가, 기업 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증가분에서 이 3분의 1인 1조 4천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는 게 2심 법원의 판결 요지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당초 98년 이후 SK 주가가 355배 올랐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전제부터가 틀렸던 겁니다. 최 회장 측이 오류 지적하니까 바로 판결문을 고쳤어요. 그러면 재산 분할 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할 대상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이 주식인 만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이 1조 4천억 원의 분할 액수는 1,400억 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주가 상승폭이 당초 355배에서 35.5배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SK 측은 이 노 관장의 기여도 역시 이 재판부가 인정한 3분의 1에서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SK를 성장시키는데 이 최 회장의 기여분보다 최 회장의 선대 회장의 몫이 더 컸다는 게 판결문 정정으로 확인이 된 만큼 노 관장의 기여도 비중 역시 낮아져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입니다. 어느 때 기업 가치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는가? 이거는 분할 비율에는 되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법원이 중대한 오류를 정정은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상고로 해결하라,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판결문을 수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대법원 판결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고 하급법원이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판단하는 이른바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법원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원심법원으로 돌아가지만 1조 4천억 원의 재산 분할을 판단했던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에 사건이 다시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세 개의 재판이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또 한 번 주목을 끌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이후 민주당은 사실상 당 전체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선 이 대표는 물론이고 발언자 절반 이상이 이 대표 혐의 방어에 나서는가 하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재판 관련자들을 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검찰이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며 대북 송금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검찰공화국의 실상입니다. 최고위 공개회의에선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발언자 7명 가운데 4명이 검찰을 비판하거나 이 대표 혐의를 방어했고 지난 14일에 이어 손팻말도 등장했습니다. 신뢰도 낮은 삼류 소설도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올감해도 되는 겁니까?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을 모해 위증과 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검찰에 회유돼 이 대표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 회유 협박도 하시긴 하겠지만은 뒤늦게 마치 어떤 그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방북을 위한 비용인 것처럼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노고라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전체가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서는 모양새는 갈수록 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흘 전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지칭한 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옹호한다며 기자들에게 애완견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반면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의 저급한 언론관을 비판하며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학계 용어를 쓴 거라고 두둔했습니다. 받아쓰기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와치독, 랩독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를 당내에선 이 대표 발언의 파장에 일부 당혹스런 분위기도 있지만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기자들이 기분 나빠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방송기자 출신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애완견이 아님을 기사로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사례들에서만큼은 언론이 애완견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노 의원을 겨냥해 SNS에 쓰레기란 표현을 쓴 뒤 아니면 직접 입증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입에 담아선 안 될 말을 했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가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민주적 사고에 매몰되지 말고 언론을 윽박지르지 말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세계 언론단체는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제1야당 대표와 측근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왜곡한다며 언론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일까요? 권영석 기자가 야당 주장을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며 언론이 침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다.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안부수 전 회장 판결문에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렸다는 문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이 아닌 검찰 주장을 옮겨 적은 부분입니다. 안 전 회장 판결문엔 북측 인사가 이화영이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하자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주겠다고 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경기도 대북 사업용이란 점을 인정한 겁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대북 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용이란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을 이화영 사건 재판부가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국정원이 주가 조작 가능성을 검증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고 적시했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 신빙성을 낮게 본 겁니다. 반면 쌍방울이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지어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이며 이 사업을 위해 북한이 돌격대까지 조직했다는 국정원 문건은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이 대권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관련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건데 이 대표를 위한 셀프 개정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내에선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당은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 전제군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재적중앙위원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당헌 개정안이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논의 19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겁니다.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공개 토론에선 중앙위원 18명 전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를 위한 셀프 개정이란 지적은 언론의 왜곡이자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쟁적인 부분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제외하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많이 왜곡돼서 전달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초 꾸려질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받기 전까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연임 발표를 하려다 취소한 걸로 전해졌는데 연임 문제가 사법 리스크 방탄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발표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 전제군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위증교사 사건인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당시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야당은 파일의 출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003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방송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 파일엔 이 대표가 당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와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엔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도 합니다.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나거든.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박 의원이 공개한 파일은 25분 분량 4개 파일 가운데 일부를 4분 정도로 편집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이 녹취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냐고 반박했습니다. 녹취록은 대체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히십시오.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입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검찰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공개된 파일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TV조선은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내용 전체 파일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된다. 이렇게 위증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도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이재명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할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김 전 성남시장 측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검사 사칭 사건을 이 대표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상대방인 김 씨가 당시엔 선거 캠프에 나가 있어서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고 대답하자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했다고 보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재차 김 씨에게 요구합니다. 김 씨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묻는 TV조선의 질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애완견이라고 한 말을 두고 오늘도 정치권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두둔하면서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민식 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이 대표 애완견 표현, 이건 사전에 준비했던 말입니까? 네,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서 읽었는데 이 원고에 원래 담겼던 표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대북 송금 사건을 주로 보도한 수원지검 출입 법조 기자들을 겨냥하려던 말이 이 언론 전체를 겨냥한 말로 해석할 여지가 있게 됐다는 게 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언론 보도가 부족한 것에 대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이나 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 단순한 말실수로만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말한 이 애완견, 학술적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혐오성 발언을 한 게 아니다 이런 해명을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일단 이 감시와 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언론을 와치독, 즉 감시견으로, 반면 비판 기능을 상실한 언론을 랩독, 그러니까 이 무릎 위에 얌전히 앉아있는 애완견이란 표현으로 쓰이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야당 대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상 언론 전체를 향해서 애완견이라고 한 건 일종의 언론 혐오 발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을 문제 삼은 건 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완견이라는 표현 쓴 적이 있나 보죠? 네, 트럼프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 또는 언론인을 지목해 랩독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CNN이나 뉴욕타임스와 같은 진보 성향 매체의 기자 질문에는 가짜뉴스라며 질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아주 적나라하고 적대감을 가진 그런 표현을 써서 언론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에서 혹시 제재한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 겁니까? 일단 애완견이란 표현도 대접을 해준 거라는 양문석 의원 등이 대표적인데요. 말을 옮기기도 어려운 수위로 언론을 비하했지만 이 민주당에선 징계를 한다거나 자중을 당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개별 의원들의 말 하나하나를 징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당 대표의 발언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들에다가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경우 전선이 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표현들 그리고 측근 의원들의 옹호라고 할까요? 이게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다만 권력자들이 비판 언론 싫어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앞으로 여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모레 사건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하는데 이 고발이 들어온 지 반년만으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외유성 출장 의혹을 집중 제기해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고발을 접수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2018년 김 여사 인도 순방을 위해 예비비 4억 원이 들어갔고 옷값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 등입니다. 예비비 4억을 편성하여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국고손실죄에 해당하고
횡령죄, 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은 고발 반년 만인 모레 이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형사 2부로 재배당한 지 일주일 만에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수사팀은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김 여사가 샤넬 자켓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청와대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시켰다는 논란도 수사 대상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인도 방문을 영부인 단독 외교로 표현했고 이후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 치졸한 시비라고 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인도 셀프 초청, 호화 기내식 의혹 등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며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 목사가 한 강연회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한 말이라면서 소개를 했었는데 해당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이 밖에도 최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컨벤션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최재형 목사는 이곳에서 열린 시국 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강연 영상입니다. 최 목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누군가에게 한 발언이라며 소개합니다. 이철규 의원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한 사람당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 목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 측은 목회자 이름으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최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보다 한 달 앞서 양평에서 한 시국 강연회와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강연에서 최 목사는 민주당 후보를 향해 양평 고속도로를 원상 회복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당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 상황이어서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 목사 측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익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견서 등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입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1년여 전 했던 인터뷰를 보도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검사가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대접했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터뷰 대가로 김 씨가 신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준 혐의 등입니다. 그 책이 왜 1억 5천이나 가냐, 이 책의 가치를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또 이 가치를 김만배가 흔쾌하게 받아.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주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려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뒤 두 사람 간 동거래 성격과 김 씨가 설립을 제안한 100억 원 규모 언론재단도 허위 인터뷰 대가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조폭 간의 상하관계는 있지만 의리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걸까요?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후배 조폭에게 범죄 수익으로 얻은 돈의 세탁을 맡겼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법원은 김봉현의 돈을 가로챈 후배 조폭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2019년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두 사람이 지하에 주차된 차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 다른 차로 옮깁니다.
가방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역에게서 빼돌린 241억 원 중 34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서 김 전 회장은 충장 오비파 후배 조폭 A씨에게 수표 40억 원을 주면서 현금으로 돈 세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A씨는 명동 환전소에서 40억 원어치 수표를 5만 원권 현금 34억 원으로 바꾼 뒤 경찰 추적을 피해야 한다며 돈가방을 자기 차에 싣도록 했고 김 전 회장이 호텔 객실에 머무르는 동안 몰래 돈을 빼냈습니다. 불법 자금을 훔치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 못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다른 사람을 시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돈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 전 회장과 합의한 점을 들어 주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한 흉기 테러와 살해를 예고하는 협박성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두 글의 작성자가 같은 인물일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경찰들이 주변을 순찰합니다. 오늘 아침 이 학교의 한 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흉기 테러를 하겠다는 글도 게재됐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게시글의 인터넷 프로토콜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같은 사람이 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이버에서 IP 추적하고 있어요. 경찰은 위협당한 교사의 신변 보호와 학교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교육당국도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교내 순찰에 나섰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 그 학교의 복도라든가 화장실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지난 3월에는 서울의 여중과 여고에서 흉기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10대 피의자는 관심받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고 했지만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범행 의도 있었습니까? 범행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를 상대로 재미삼아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쓴 10대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협박글에 경찰과 소방 등의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관련 피의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교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나중에는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포심에 투신까지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성이 가게 뒤쪽 창문을 통해 불이 꺼진 카페로 들어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를 내리고 커피를 만들어 마십니다. 2시간 3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지난 4월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카페에 무단 침입해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무단 침입 사흘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했는데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 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남성의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풀려난 남성이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피해 여성은 투신을 해서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쟤는 또 나를 찾아올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당했던 상황도 너무 무섭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그냥 다 내려놔야겠다. 올 1월 이후 넉 달간 교제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 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으로 구속률이 1.87%에 불과합니다. 관악경찰서는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오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성매매 업소에 다녀간 남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10억 원 가까이 뜯어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당의 협박과 달리 동영상이란 건 없었는데 남성 40명이 돈을 뜯겼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는 성매매 업소 사장을 가장해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방마다 다 소형 카메라 설치해서 성매매 장면 다 찍었거든요.
돈을 안 보내면 가족과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다른 조직원을 옆에 두고 연기까지 했습니다. 대답 안 하실 거면 영상부터 올려드릴게요. 막내야, 단톡방 만들어서 영상 올릴 준비부터 해라.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촬영된 영상은 없었습니다. 국내 성매매 업소에서 보관하던 이용객 연락처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던 겁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기업처럼 팀을 짜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0명에게 9억 6,493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조직원 4명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팀장급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들은 징역 3년, 2년형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경찰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00명 이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다른 제약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말 경찰이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합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약품을 쓰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조사 대상 의사는 1,000명이 넘고 지역적으로는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같은 물품으로 받은 경우,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등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며 리베이트 규모는 의사 한 사람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여 명 중에서 약 20% 정도는 서울에 있고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가공하거나 교육 예산이나 복리 후생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세무당국과 협의해 다른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경찰은 리베이트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전직 고려제약 직원에 따르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방대학병원을 담당했던 전 현직 고려제약 직원들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대학병원 한 곳에서만 수백 건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이루어진 정황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현재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리베이트 시점은 2020년 이후입니다. TV조선에 제보한 전 고려제약 직원에 따르면 경찰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리베이트 제공 내역이 정리된 엑셀 시트를 확보한 걸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전현직 직원들에게 이 엑셀 표를 보여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병원명, 교수명, 과명, 지원 내역, 의사한테 매달 갖다 주는 리베이트라든지 아니면 경주 사건, 그리고 골프. 표에는 고려제약이 리베이트를 준 병원, 의사와 진료과 이름, 금액과 골프 접대 등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의 대학병원도 들어있는데 이 병원에만 수백 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내역이 기록돼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 밖에 지방대학병원, 수도권 대형 병원들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탄축을 하거나 의사한테 탄축을 한 것도 있지만 이걸 정리할 때는 어차피 병원명, 의사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의사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 중에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경찰은 고려제약 조사를 마친 뒤 엑셀 표에 이름이 올라있는 의사들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조금 전 양측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9개월 만에 북러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양측이 어느 선까지 군사 협력을 맺게 될지 그 수위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서방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성 광장에 대형 북한 인공기가 배치됐습니다. 평양국제공항에선 외국 화물기 여러 대가 포착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2000년 이후 24년 만의 방북입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인데 군사협력에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물품을 요청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미사일 등 첨단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996년 폐기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에 근접한 군사협력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G7 정상도 공동성명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다만 푸틴 대통령이 내일 오후 6시쯤 평양에 도착해 이튿날 오후 3시경 떠날 것으로 보고 사실상 찍고 가는 식의 짧은 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레 곧바로 베트남도 국빈 방문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슬람교 성지순례 기간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기도하러 왔다가 목숨을 잃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슬람교 성지인 메카 대사원이 순례객들로 꽉 찼습니다. 사원 중앙의 성물 카바 주위를 7바퀴 돌며 기도합니다. Pilgrims are practicing their rituals while enduring temperature above 45 degrees Celsius and more than 60% humidity. 이슬람교 성지 순례 기간인 하지를 맞아 180만 명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50도에 육박한 찜통 더위 탓에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양산을 쓰고 몸에 물을 뿌려보지만 곳곳에서 쓰러지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We have to drink a lot of water. We have to stay in shades. Don't try to go in the sunny weather. Yeah, and keep the umbrella. 요르단인만 14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란과 세네갈 정부도 자국민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하루에만 2,700명 넘게 열사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순례지 곳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역부족입니다. بلغت حالات الإجهاد الحراري في المشاعر حتى هذه اللحظة 151 حالة إجهاد حراري. 사우디 당국은 19일까지 엿새간의 하지 기간 동안 낮 최고 온도가 48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또 한 번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에 이어서 뮤지컬에서도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얼마 전 뮤지컬의 본고장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인 우리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공연계 최고상인 토니상의 의상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다른 뮤지컬에서는 한국계 디자이너가 조명상을 받았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20년대 미국 재즈 시대를 재현한 화려한 의상. 한국 뮤지컬 제작사가 만든 위대한 개츠비가 공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토니상 시상식에서 의상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인 린다 존은 2014년 한 차례 토니상을 받은 적 있는 베테랑 디자이너로 이번 작품을 위해 여주인공 데이지의 드레스 10벌을 포함해 모두 350여 벌의 의상을 디자인했습니다. 1920년대 뉴욕 사교계 의상에 자기만의 해석을 덧붙인 점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Congratulations, Linda Cho, for the Great Gatsby. Let's hear it for Linda Cho, ladies and gentlemen. Enjoy your night. Take your Tony Award, get your champagne. 조명 디자인 부문에선 뮤지컬 아웃사이더스의 해나 김수현 씨가 토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 씨는 영상을 활용해 작품의 스토리텔링을 돕는 프로젝션 디자이너로 무대를 관통하는 빗줄기가 작품 전체에 활력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브로드웨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한국인이 많은데 다 같이 인정받는 날이 왔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필드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브라이슨 디시엠보가 4년 만에 US 오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우승을 결정지은 디시엠보만의 비결은 이번 역시 과학적 접근이었는데요. 어떤 원리인지 고민성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라이슨 디시엠보와 로리 맥킬로이의 치열한 승부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결정났습니다.
동점 상황. 맥킬로이의 1.2m 짧은 파퍼트가 홀을 외면합니다. 반면 디셈보는 세 번째 벙커샷을 홀 1.2m 거리에 붙인 후 우승 상금 60억 원을 결정짓는 천금 같은 파퍼트를 성공합니다. 4년 만에 US 오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리브 골프 선수로서는 역대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입니다. 이번에도 과학적 원리로 골프에 접근하는 물리학 전공자 디셈보 특유의 전술이 통했습니다. 경기에 사용할 골프공을 소금물에 띄워 무게중심의 위치를 파악하고 퍼트에 적용했습니다. Where golf balls are out of balance, and it's just because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re's always going to be an error. 소금물에 골프공을 넣으면 밀도가 큰 무거운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무거운 부분을 아래로 두고 쳐야 안정적으로 공이 굴러가거나 이제 날아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한국 선수 중에는 김주영이 공동 26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김주영은 안병훈과 함께 2024 파리올림픽 대표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Hey, yo, peanut boy, over here. 고등학생이 야구장 땅콩 소년에게 거만을 떱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탐내는 유망주 거포여서 배는 게 없습니다. You want me to pay for him? Put it on my tab. 노련한 스카우트는 천박한 그에게서 치명적 단점을 봅니다. 대신 찾아낸 보물 투수가 바로 가난한 땅콩 소년입니다. Is this a joke? Y'all gonna waste my time with him? 본새는 동작이나 버릇의 됨됨이를 뜻합니다. 앞에 말이 붙으면 말하는 태도나 모양새를 가리키지요. 내가 끊어버릴게. 잘 안 들리는데요. 고맙습니다. 이 대표가 엊그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시위대 구호를 짜증스러워합니다. 못하겠어요.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하세요. 발언 초반부터 기자들 면전에서 개에 빗댑니다.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이제 너희는 보호받기 힘들다는 협박입니다. 기자들이 어떤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다운 마을 본새입니다. 이화영 사건 유죄 선고로 이 대표 심기가 편치는 않겠죠. 이 씨 변호인도 이 대표의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기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부에겐 이런 방구 없이 느닷없는 언론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유리한 보도는 진실이고 불리한 보도는 소설이라는 게 이 대표의 언론관인가요?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생방송도 끊어버렸던 본새처럼 말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TV조선이 욕설과 형 2번 의혹을 보도하자 겁박했던 일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You don't have Nixon to kick around anymore because, gentlemen, this is my last press conference. 닉슨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탓을 언론에 돌렸습니다. 1시간 회견에서 48분을 언론 악담에 쏟았습니다. 그 뒤로 마지막 기자회견은 정치 생명을 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 대표가 기자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어떤 행동으로 옮길지 궁금합니다. 물론 보호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6월 17일 앵커 칼럼 오늘 이재명의 언론 본색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우산 행렬이 이어지고요. 불볕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막 밑으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듭니다. 당분간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영남, 전남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앞으로 날은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나 모레 수요일에 된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는 36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이나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32도, 창원은 35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요일 밤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